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주가 우리 장이 좀 가나보다 했는데 다시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삐딱선을 탈 때 평정심, 마음 다스림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평정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탈탈 털린 멘탈 내가 지켜주겠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삼성전자가 좀 많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는 시장.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들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였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우리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분 쪽집게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종목은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랬었나요? 네. 지난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시장이 다시 좀 마음 편해지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뭘 또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지, 특히 또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살아날 섹터와 종목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를 찾아주신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모시죠. 어서 오세요. 23년 동안 쌓아올린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이뎃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농담인데요. 제가 이런 거 출연할 때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출연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번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난이도로 보면 10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을 이겨내는 방법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데일리 이슈입니다. 2차 전지의 대장격인 에코프로비엠 석 달 만에 시총 1위를 다시 차지했다. 이런 게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슈가 된 게 유무상 증자에 대한 얘기죠. 기업이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땐 증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는 좀 결이 다르죠. 근데 좀 약간 퇴장 짧게 설명하면 유상 증자는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거고요. 무상 증자는 잉여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상의 어떤 방법이죠.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유상 증자를 왜 하느냐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부분의 자금을 해외의 어떤 M&A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부채를 갚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지금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라든지 매장인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래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M&A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게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보면 유상증자가 6월 21일 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는 6월 28일 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각 7월 초에 각각 상장이 되는데 유상증자 후에 왜 무상증자를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바로 넘어오나요? 네. 바로 받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거 아니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유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다 보니까 유상을 원활하게 잘 이어가는 주춧돌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8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얘네들이 큰 자금을 걸어들일 때 있어서 어떤 미끼를 던진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상증자를 하는 게 보면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이제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 종업원들에게도 유상증자 기회를 줘서 어떻게 보면 종업원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건데 자금이 거액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상 나오는 미끼 전략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권주를 최대한 막아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이번에 좀 공을 들이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액으로 이렇게 유무상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확 늘어나죠. 네. 확 늘어나는데 지금 대주 지분이 한 55%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량을 좀 그러니까 늘리려는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층자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주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하겠습니까? 네,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구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자금은 필요한데 증자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유상 증자가 더 이제 초점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증설은 해외 쪽에서는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의 변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 좀 논란이 좀 있었었죠.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그냥 판단의 기준은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좀 기분은 나쁘죠. 이런 회사 좀 해도 돼?라고 하는 또 의견이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래도 회사의 성장과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약간 그래도 잠깐 키핑해 놓으시고 어떤 시장의 변화,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무게를 둔 전략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석연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양극재 관련된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또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 에코프로 BM이나 LNF죠. 그리고 또 양극화 물질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 더 중요한 모습들은 이만큼 증설을 하고 또 K배터리 3사들도 다 지금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도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오는 수주 잔고와 함께 장비주들의 동향들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왕좌가 바뀌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왕좌를 넣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주 쪽이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도 없지 네. 않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성장 관련된 기업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대장주들이죠. 걔네들 같은 경우 한 50%씩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장을 짓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2차 전지들은 아마 좀 주가가 좀 낮은 단계에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2차 전지와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장 걔네들이 증설이 됐거든요. 독일 기가팩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 활동이 일어나니까 뭐냐면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이제 바닥은 아닌데 이제 반등의 여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함께 가는 2차 전지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라고 보겠죠. 근데 2차 전지를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하죠. 이제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과 다른 쪽에 납품하고 그러기는 한데 지금 일단 뭐 테슬라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쌍방울의 쌍용차 인수. 근데 이거 왜 시끌시끌해요? 쌍씨 그룹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예.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 쌍용차 인수가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이죠. 원래 에디슨 EV가 이제 인수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우리가 이제 M&A라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니네 에디슨 쪽이 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뭐 대충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잡음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들은 계약서에 다 빠져버렸고 결국 얘네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에디슨과 관련된 투자조합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걸 또 금감원이 또 쳐다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머니게임에 휘말렸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우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몇몇 기업들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지금 이제 밝힌 상황인데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의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에디슨 쪽이 법정 공방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입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또 손을 든 게 오늘 같은 이제 KG그룹입니다. 네. KG그룹 같은 경우 자동차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폐기물 업체를 매각한 게 하반기에 5천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쌍용차 재활에 한 1조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글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많은 뭐 주가들이 올라가고 너무 많은 뇌피셜, 심지어는 쌍용차 부지 아파트 건설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너무 여기에 이슈가 집중이 되면서 본질을 좀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에디슨 모터스가 하겠다고 그랬다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네. 흥행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반전의 기회를 계속 노리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영 EV인가요? 이쪽으로 의향서 제출을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하겠다라는 구두만 하고 있지.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구두만으로 해결되는 건 이거 아니죠. 지금 말로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설왕설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첫 번째가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느냐, 네. 두 번째가 자금이 있느냐 네. 이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거론되는 회사 하나도 물론 KG그룹은 자금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KG그룹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KG 대표적으로 이니시스가 돈을 많이 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KG 이니시스 자체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재일까요? 지금 KG 그룹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좀 생각보다 좀 딴 데에서 많이 좀 시너지를 날 수 있는 쪽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뭐 헐리스라든가 약간 또 KFC 또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 쪽에서 약간 좀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데 본업과 관련된 쪽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나가는 거와 쌍용차는 무슨 관계냐라고 하게 되면 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쪽이기 때문에 M&A는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쌍용차에 대한 경쟁력을 알고 그와 함께 이 어떤 인수하는 주체가 시너지를 강하게 낼 수 있을 거냐 이것도 또 문제겠죠. 어쨌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쌍방울의 주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수합병 이런 거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이해하실 게 뭐 있냐면 인수합병은 인수 대상자하고 인수 주체 모두 다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우리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떤 게 하나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의 이슈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G제철하고 동부제철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디슨 EV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과연 그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룹이 어느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했고 KG그룹과 관련된 계열사들은 주가가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자님들이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이 이슈가 그러니까 누머에 서서 유수에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이슈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예. 인수합병에 대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어떤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단타 치고 먹고 나오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또 물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와중에 쌍방울 계열사 한 7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열사 중에서 몇 개는 또 좀 괜찮았다고 그래요. 등락이. 예, 주가나 뭐 이런 거 저는 팔아가지고.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건 네.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안 올라가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올라오고 안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꾸준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 쌍용차 관련된 것은 누가 바보냐라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왜 그러냐면 내가 쌍방울과 쌍용차가 무슨 관계가 있고 얘네들 지금 인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시너지가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가치 투자는 투자 안 합니다. 하지만 야 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요인은 뭐죠? 내 주식을 누군가 나보다 비싼 가격에 내일 사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현명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식으로 도박에 가까운 매매를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올라가니까 내가 사서 내일 먹고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죠. 몰라 나 쌍방울이 뭔지도 쌍용차도 몰라. 오늘 올라가니 오늘 사서 내일 먹고 나올래.
이거 벌써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로 들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열사 중에서 일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또 문제가 많이 나온 게 뭐 IOK 예. 이름 발음도 힘드네요. IOK. 뭐 하는 네. 회사예요? 예.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 매니지먼트하는 네. 이런 아, 회사로 보시면 예, 되는데,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걸 보면은 또 기사를 들을 때마다 또 당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묻죠. 돈이 있니? 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계열사 한 5개가 갖고 있는 현금 1,200억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예전에 항공사 인수할 때 나왔던 그 자금 그대로죠. 그 정도는 현금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쌍용차가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현금 어떻게 할래? 답이 없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조달 방법을 찾겠죠. 근데 그에 따라서 자금력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계약금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앞으로 또 산 넘어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 지금 쌍용차, 쌍방울 관련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투자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이거는 시세 차익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 그 몇 년 전에 이게 동해에서 그 금괴 관련돼 가지고 그 주가- 보물선도 있었잖아요. 예, 보물선 보물선. 예. 네. 오래간만에 듣네요. 예. 그죠. 제일 뭐뭐 회사 있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만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하나의 이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접근 자체가 치고 빠지는 접근을 하셔야지 투자 관점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진짜 좀 조심하셔야 예, 되겠고요. 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500만이 관계가 있는 삼성전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77조입니다.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주가 보니까 6만 8천 원에 끝났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왜 이럽니까? 일단 오늘 나온 거 한 8시 한 40분쯤 나온 것 같은데 나온 거 보고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매출이 원래 가이던스가 75조인데 77조가 나왔다, 2조 더 나왔다. 이거보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3조 정도였는데 14조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매출이 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 승수 효과가 큽니다. 고정비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결국 메모리 분야에서의 점유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지금 뭐 로봇,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을 판을 벌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의구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가까운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수 종목이죠. 지수 종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미국에서 그 빅스텝이라든지 큐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결국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결국 그 자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어느 하나 갖고 삼성전자를 설명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이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9만, 8만 전자, 7만 전자, 이제 6만 전자, 오늘 68 전자까지 갔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 내기를 했었는 걸로 아는데 1조 8천억대가 나왔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나왔던 대표적인 수치가 일단은 환율 쪽이 좀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저희가 워낙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설마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겠어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체력들을 좀 등한시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처럼 왜 안 갔을까? 왜 다 좋은데 못 갔을까?라고 하는 하나하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시각들이 신흥국 관점 쪽에서 우리
연준이 계속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해서 줄이는 과정이 일단 신흥국부터 먼저 줄이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매도 시각들이 더 크게 보이는 점. 특히 오늘 같은 날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동안에 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게 되면 숏 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반대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을 10,000개 이상 매도하고 장중에 한 13,000개까지 매도하더라고요. 3일 동안 매도한 숫자 보게 되면은 거의 뭐 25,000개, 30,000개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썩 외국인들이 좋지 않다는 증거죠. 게다가 풋옵션 매수까지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하방 구조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가지고 어떻게 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소외되고 가치는 있는데 주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외된다. 언제든지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를 저희가 모르니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를 저희가 왜 자꾸 하냐 하면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안전하게 삼성전자를 담으세요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들 경제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주식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그때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걸 담아서 쭉 가면 돼요.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를 못난이라고 하거든요. 못난이. 사실 못난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실적이나 이렇게 매출은 사상 최대로 내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 어떠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삼성을 선택할 것이냐,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애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애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본이 미국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자본이 애플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과 회복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나고 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나스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시장 움직이는데 그 한국 시장의 이제 스타트는 삼성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한국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첫 스타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반등하는 속도는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전문가님들이 올해는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높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낙폭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뒷부분에서 팍 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탑 안에 들어가는 기술주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싼 가격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이 싼 가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일치되는 의견은 삼성전자 자체에서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좀 기회가 되면 2020년에 삼성전자를 담아라라고 강력히 외치셨던 분하고 토론 한번 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지금 아직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분이 뭐 맞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뭐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의 뷰가 여전하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저는 뇌피셜에서 설리겠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서 두면 돈이 된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안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식에게도 물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삼성전자 나쁜 주식이 아니고 삼성전자 나쁜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만 안전하게 주식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뭐 어디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안전하게 보시는 분들은 애써 지금 삼성전자가 뭐 GS 문제라든지 뭐 이번에 그 엔비디아와 TSMC에서 수주전에서 진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눈을 다 닫고 계세요.
계세요. 네. 이거 어차피 다 지나고 나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논쟁은 주식시장에서 저는 건강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밀리면 사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혹시 문제가 없어? 그렇게 두드려봤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럼 진짜 좋은 주식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 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요. 주식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자면 네.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에서 제일 많이 물려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고요. 네. 어디 샀니? 이렇게 8만 원 정도 선 아닐까요? 8, 9만 원은 순수한 개인 가장 많이 모여 8, 있는 9만 원 순수한 개인.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뭐 매물대나 이제 지난 주가 동향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됐었을 네. 때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소장님은 항상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체력도 저 정도 되는데 주가가 이제 용수 훔쳤다. 그러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운명적인 얘기가 또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뭐 고평가입니까? 아니면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잘 하고 있는데 네.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 쪽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저희 예상보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실망을 하면서 좀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지 네. 삼성전자가 이걸 해결 못 할까요? 해결은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명히 커집니다. 근데 그쪽에서 한쪽을 담당하긴 할 텐데 그쪽에 대해서 아직 잡지 못하는 수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술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해결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 게 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연예인과 삼성전자 걱정은 하는 거 아니랍니다. 네, 그냥 주가만 그렇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수율에서 실패한 게 OLED입니다. 그 결국 LG와 손잡고 삼성전자는 그렇죠. 삼성그룹이 실패한 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삼성그룹 실패 안 한 것 같죠? 자동차하고 OLED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김희세 PD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순진해서 주식을 이렇게 못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에코코. 네. 주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방송 시청률하고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주식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요. 오만 가지 악재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시청률이 떨어질 때 보면 오만 가지 또 지적이 나와.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잘한 게 막 나와요. 주식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막 이거는 뭐 예, 삼성전자가 오를 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슈는 오늘 세 가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FOMC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공개되고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고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증시도 이렇게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결국 우리가 그랬죠. 우려했던 바가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FOMC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때도 그랬죠. 그게 FOMC 나오기 전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25bp냐 50bp냐 이제 논란이 있었죠. 별로 이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50bp까지 각오한 상태에서 25bp냐 50bp냐 근데 25bp로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름대로 그 주간은 안도의 래를 펼쳤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50bp를 하게 된다라면 또 한 번 긴장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5bp냐 50bp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각오했었던 것들인데 이번에 50bp인데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타내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보다 연준이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양적 축소, 긴축에 들어간다. QT를 시행한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숫자로 이제 확인이 됐죠. 네. 950억 달러. 115조,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이제 매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각오는 했습니다만 현실로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네들의 스텝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전혀 개의치 않고 연준의 길을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이걸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에 따른 긴축 정책, 뭐 금리 인상 다 예견이 됐던 건데 근데 이 보폭이 더 크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건가요? 속도죠. 네. 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소장님 얘기가 QT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생각보다 큰 규모가 5월달에 시작한다.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문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유동성과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동향을 볼 때 가장 먼저는 주식 시장도 보지만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코인 시장 같습니다. 예, 가상화폐 코인 시장도 네. 어떤 때는 IT 기술주가 조정을 미국 시장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조정받아도 코인 시장이 좀 꿋꿋한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와 반대로 이렇게 나스닥 기술주와 이런 코인 시장이 동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이런 어떤 QT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약간 발작을 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코인 쪽은 못 봐서 네. 오늘 코인도 같이 막 떨어졌는 모양이지. 미국 시장 마감할 때 거의 비트코인 5% 이상 밀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막 다시 한번 올라가서 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코인 시장도 올라갈 그랬어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축소와 관련돼서 또 민감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위험 자산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도 동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뭔가 시장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쪽도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는 50bp 하면 어떻게? 라고 했다가 25bp를 하면서 안도가 됐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50bp를 앞으로 세게 계속 몇 차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또 심리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또 마찬가지로 QT도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날 거야. 네.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가상화폐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반비례 관계로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같이 가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막 이렇더라고요. 위험 자산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으니까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많이 듣게 될 텐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 뭐 어떻게 될지 그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속설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주기, 뭐 자본 주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먼 브러스 사건 그 이후에 그 우리가 양적 완화하고 나서 긴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양적 긴축 정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몇 년에 거쳐가지고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그 각 국가 간의 이제 경제를 봉쇄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하늘에서 뿌리다시피 그러니까 무제한 그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갑자기 막 치솟을 수밖에 없고 물가는 이제 유동성이 양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긴축 정책을 하다 보면 그 긴축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패드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긴축 정책을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경제가 체력이 될 때 합니다. 예. 경제가 체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함부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거나 함부로 돈을 회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돈을 회수하는 긴축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냐면 사실 이것도 5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중앙은행은 항상 그 말은 해놓지만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체력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조절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이제 그 올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게 그다음에 한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그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기업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곳으로 간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으로 돈이 마구 쏟아졌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 돈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장을 짓고 있는 도중에 금리를 올린다라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움츠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죠. 유동성을 받아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게 자꾸만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은 내 일부 자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 있다, 계속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이 또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자체가 돈을 풀었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이 풀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겪고 나가게 되면 실적 장소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면 좋은 또 결실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 2차 전지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간단한 비유적으로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작년에 살이 엄청 쪘어요. 살이 엄청 쪘어요. 양적 완화를 아, 했어요. 원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양적 완화를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제가 거의 한 8kg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8kg 빠졌는데 예? 처음에 4kg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죠. 양적 완화를 했다가 긴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밥을 그때 4끼를 먹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끼를 먹다가 뭐 2끼, 3끼 뭐 겨우 먹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4kg는 너무 편해요, 지금.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는 거죠. 처음에 4kg 지금 단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좀 탈을 좀 더 빼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 세계인이 뭐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고를 떠나서 전 세계인이 걱정하는 것은 그 연준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장기적인 침체로 우리 세계 경제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공포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는요 매번 있었습니다.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좋을 때는 좋은 뉴스로만 가득 차 있고 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연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경기를 좋게 만드는 데 명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많이 푼 건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스마트카로 다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생산 활동하는 시점이 이제 뭐 연준에서는 얘기하는 게 대략 한 2, 3년 후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장 짓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풀리게 되면은 이제 실적 장사로 갈 텐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가 문제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멘탈이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몇 년 보신다고요? 1, 2년? 2, 3년? 그걸 정 찍어야 됩니까? 너무 지겠는데. 공장이 근데-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한 2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 같은 수소 생산 공장이 이제 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그게 2024년도에 가동이 돼요. 2024. 예. 내후년.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의 이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스마트카가 우리들한테 보편화될 수 있는 시점은 2025년으로 보고 있어요. 아, 3년 후. 예.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가 사실은 좀 우리 투자자님들한테는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뭐 참아내셔야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주 하잖아요. 성장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하면은 한 기업이 갑자기 그 성장이 됐다는 게 성장주가 아니라 경제를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성장주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융 비용, 그다음에 어떤 원자재에 대한 비용들이 부담이 되고 아직 생산 활동은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뒤처져서 좀 힘들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 성장을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속된 얘기 이런 거죠. 뭐냐면 애플이 잘 돼야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말고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이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그 상황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아까 과거의 사례를 물어보셨을 때 2016년도에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예, 매우 컸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우 컸거든요. 그게 한 앞뒤로 보니까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야 되는 거나 긴축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좀 체득할 때까지는 한 6개월 정도? 하반기 되면 아마 이제 시장 원래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로 이제 네. 마무리를 하시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한 2년은 적금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 여기서 정정을 아 그러네요. 근데 좀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대표님 네. 말씀 중에서
연준이 경기를 본다고 하는데 이건 틀린 사실입니다. 아. 연준은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적정하게 맞춰가면서 견눈질로 경기를 체크하는 건데 경기를 보면서 그 어떤 고용과 물가의 흐름들을 체크한다는 거는 연준은 그거는 이제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당연히 고용이라든가 이제 물가 이런 거 다 보죠. 예. 지금 같은 물가 수준에서 연준이 만약에 이런 강한 긴축 정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임입니다. 지금은 강하게 나갈 시기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잠깐 좀 들으면 결국 지금 샤워실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샤워실 여러분들 딱 들어가시면 아침에 찬물 더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 온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가속을 붙인 게 갑자기 지적적 리스크가 확 되니까 연준은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연준도 설랑설레하면서 25bp냐 50bp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지금 온도를 좀 세게 트는 거죠. 근데 경기가 또 확 줄어들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안 나오면 다시 더 찬물 틀어야죠. 네. 그러면서 결국 적정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는 안전자산을 찾죠. 대표적으로 금하고 달러 이렇게 되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1,218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게 교과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의 달러 강세는 결코 저희 삼성전자 이하 많은 기업들한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확률이 높죠. 예, 왜냐하면 아직은 아까 우리 이제 소장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아직은 그리고 또 연준에서는 자꾸만 이제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물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달러가 강세면 그쪽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격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내수제보다는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거처럼 1,000원으로 떨어진다. 글쎄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 또 보는 게 엔화인데요. 엔화가 지금 1,000원 밑으로 갔어요. 예. 그건 우리 수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달러 문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체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때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 IMF 때도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인 상황이 변했다고. 지금 같은 상황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QT를 진행하게 되면 자금의 쏠림 현상 때문에 달러 강세 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에 있어서의 관세를 좀 풀어주면서 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같은 게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라면 엔화 같은 경우도 달러랑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서로 상대적인 거죠. 달러가 강세면 엔화가 뭐 약세로 움직이는데 엔화가 강세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나왔었던 오건영 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엔화 문제도 지금 현재 지정학적 이런 건 맞물려 있다. 단순하게 달러 베이스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수출 경쟁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 떨어지고 또 반도체주 떨어지고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뭐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소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장님이 계속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걱정 없다. 네. 예, 고의 입장을 외주셨기 때문에 네. 변화 없습니까? 변함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근저는 네.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단기간에 시세낼 종목은 없다. 종목 따라하지 마라. 6개월에서 1년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앞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이 난이도 10답게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6개월, 1년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일단 자산 줄여라. 투자하시는 자산 줄이시고 좀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중기 저항선 막 시도하다가 이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조정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 시장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맘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국면들이 적어도 지금 한 앞으로 3, 4개월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기에 저희가 적응을 하면서 이 정도로 연준이 가고 있구나. 또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맞춰가야겠구나라고 적응하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 이틀 동안 하락해서 외국인들 포지션 보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또 2,600 깨지겠구나 싶어서 대응하다가는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 반등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또 종목 장세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휴 삼성전자 못 가니까 저거 됐고 쌍방울 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또 고점에 더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는데 내가 자신 없는 종목이 이런 쪽에서 시세만 보고 움직인다. 이것도 참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의 진짜 선수들은 여기서 괜찮은데 네. 이게 어설프게 따라가는 주린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장세거든요. 제가 딱 두 가지 김희수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짧게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기업.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면서 이익이 나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우리나라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금 가격 올리고 원재 가격 떨어지면 꽃놀이 패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먹고 사는 기업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랑 상관없는 주식을 사라. 경기랑 상관없는 주식이 뭐냐? 삼성전자 아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그 산업에 대한 미래는 알잖아요. 누구든지 알잖아요. 이 산업이 얼마만큼 커지는 거고 LG통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경기랑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경기 사이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고를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다면 이 시장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제 기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그렇습니다. 거. 예, 이런 라면 쪽도 같은 괜찮을 경우 것 뭐 이런 같아요. 계속 먹으면서 네. 인플레 가격도 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러시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러시아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를 간신히 모면하나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옛날 소련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건 무슨 일?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 자세히 이걸 보지는 않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서 연설을 오늘 새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함락됐다가 수복한 곳에 가 보니까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이제 협정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경책을 러시아 경제 제재 하겠다 이 얘기죠. 뭐 그거 이제 지금 뭐 우리가 협상 쪽에 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거기에 좀 더하는 지금 뭐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러시아를 이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인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거죠.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이 러시아 편을 손을 잡느냐. 이거는 뭐 정말 끔찍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지금 러시아는 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빚을 이제 밀리게 되는데 그 충격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짜 국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시장이 예측을 이미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이거는 새로운 악재는 아닐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푸틴 딸들 뭐 자산도 동결한다 뭐 이런 기사 났던데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형성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와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산업 자본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들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장은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투자 전략과 또 연관 지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본이 몰려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률이 한국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만 신흥국 시장은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은 이제 반등도 폭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 이제 돈이 좀 몰릴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내수제 쪽으로 아마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그다음 중국은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물가와 원자재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그 기술주들은 좀 조금 더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걱정인 게요. 러시아가 빚이 21억 달러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쪼여놓으면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연준의 행동도 그렇고 연준의 액션도 그렇고 러시아 발로 인해서 저희가 뭐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 안 난다고 했다가도 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심각하게 기업들이나 활동에 의해서 신용 리스크까지로 강하게 불어가느냐 네. 그쪽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강조드리지만 하이힐드 채권 이 관련 스프레드 계속 체크하는 것밖에 없고요. 네. 이게 벌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서 그 변화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약간 좀 줄어듭니다. 그런 변화만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숨통은 트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우리 계좌를 파랗게 멍들게 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 패널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하면서 경주마 꾸준히 보시면서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성토하시고요. 내일은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